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엘니뇨와 관련된 개념들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 남방진동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엘니뇨와 남방진동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방진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워커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워커순환. 워커순환은 뭐 다들 생소한 용어일 텐데,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워커순환의 정의는 열대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대기순환이 있어요. 그 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순환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가지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요 세 개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근데 걔는 이제 지구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공기가 움직이는 그 순환이에요. 그 세 개는 전 지구적으로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 30도까지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도 60도까지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도 90도에서 60도까지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순환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것보다는 좀 작은 규모에서의 순환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지구로 봤을 때 세 가지로 이렇게 성분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좀 더 전체 지구로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보면 이제 이 세 개는 전 지구적인 느낌의 순환, 그리고 조금 좁은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에도 순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거시적으로 볼 때는 조그만 것들은 좀 무시해서 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멀리서 아주 큼직하게 볼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눈에 띄는 거고,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짜잘짜잘한 순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열대 태평양에 나타나는 대기 순환이 워커 순환이다라는 겁니다. 이 워커 순환은 일단 간접 순환인지 직접 순환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 열로 인해서 형성된 직접 순환이에요. 직접 순환. 대기 대순환의 직접 순환은 두 개가 있었죠.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그리고 이제 좀 더 조그맣게 들어가서 태평양 근처의 순환을 보면은 워커 순환이 있는데, 얘도 열로 인해서 생긴 직접 순환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워커 순환은 평상시에 어떤 순환이냐면, 평상시에 워커순환은 평상시에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자, 일단 시작은 적도 주변에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역풍. 그래서 서태평양에 여기 아시아랑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북태평양, 여기가 뭐 남태평양,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다가 다 태평양이 될 텐데,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 지방 태평양을 보면은 무역풍으로 인해서 동쪽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엘니뇨 할 때 설명을 했지만, 표층의 물이 이동을 하는 거고, 그 표층은 적도지방의 뜨거운 그 태양 에너지를 다 받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층에 있는 물이 이렇게 동쪽 입장에서는 비워졌으니까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아래에 차가운 심층의 물이 용승을 해가지고 동쪽은 차가워지고 서쪽은 따뜻해지죠. 어쨌든 무역풍으로 인해서 서쪽은 따뜻해지고, 그리고 동쪽은 차가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는 이렇게 대륙으로 그려볼까요? 여기 뭐 아메리카, 여기가 아시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태평양 바다가 있겠죠? 그러면은 표층에서는 공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뜨거우니까 뜨거운 해수 위에 있는 공기는 뜨거운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뜨거워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밀도가 작아져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승한 공기는 이제 대륙관을 뚫지 못하고 양쪽으로 퍼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태평양 입장에서의 공기 움직임만 보면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상층에서는 공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막혀가지고 갈라지는 건데 우리는 태평양 위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한 공기, 여기는 지금 용승이 일어나서 차가운 해수가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차가운 해수가 존재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져서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상시 워커순환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무역풍으로 인해서 서태평양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저기압이 발달을 하고요. 서태평양은 저기압.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무역풍으로 인해서 표층해수가 이동해가지고 용승이 일어나면서 차가운 해수의 영향으로 이제 고기압이 발달을 한다. 동태평양은 고기압. 그래서 그 공기의 이동을 보면은 무역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동하고 나서는 여기 서태평양이죠. 여기서는 상승이 일어납니다. 상승. 그리고 높은 상층에서는 공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태평양 쪽에서 차가운 해수에 의해서는 이제 공기가 하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워커순환이에요. 평상시의 워커순환. 자, 근데 일단은 이 그림, 제가 이렇게 대충 그린 그림을 좀 더 깔끔하게 전문적으로 그린 그림을 여기 나타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워커순환, 평상시 워커순환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평상시 적도 부근의 태평양의 기압 배치, 이제 워커순환 말고 기압 배치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인지 이런 걸 표시를 한 건데, 첫 번째, 일단 무역풍으로 인해서 이거 살짝 잘못 나왔죠?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거 고쳐놓으면 좋겠네요. 서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형성된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 그래서 이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뜻한 해류로 인해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해서 저기압이 분포를 합니다. 서태평양 저기압.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다시 양쪽으로 퍼져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차가운 동태평양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용승으로 인해 표층 수온이 낮아져서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하고 그래서 고기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서태평양 저기압, 동태평양 고기압, 이런 배치가 평상시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열대 태평양의 대기순환, 그러니까 워커순환은 어떻게 변하는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워커순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있고 동태평양에 고기압이 있었죠.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저기압이 분포하는 위치가 평소보다는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무역풍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에 몰리지 못하고 평소보다는 동쪽에 따뜻한 물들이 좀 머물게 돼요. 그래서 원래 저기압이 따뜻한 그 물 때문에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해서 저기압이 나타나는 건데, 따뜻한 공기가 원래는 여기까지 밀려가서 서태평양 쪽이 따뜻해서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위치를 했다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물이 온전히 서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요. 약간 평소보다 더 동쪽에 따뜻한 물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 평소에 비해서 저기압이 태평양의 동쪽에 치우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나타낸 그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 여기 있고요. 엘니뇨 발생했을 때 태평양의 기압 배치입니다. 먼저
무역풍이 약해져가지고 북쪽 대류가 약해져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흐름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표층의 따뜻한 해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동태평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요 남아메리카라는 뜻은 동태평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저 서쪽에 있고 아메리카가 동쪽에 있으니까 태평양 입장에서. 그래서 요 동태평양 지역이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용승이 이제 덜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따뜻한 해수 위에 있는 공기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해수로 인해 공기도 따뜻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밀도가 작아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이제 상승하는 기류가 있다. 이제 기압이 낮은 곳이 있다. 저기압이 거기에 분포를 하게 된다. 따뜻해지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고기압이 위치해가지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인데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 저기압이 분포하면서 동태평양에 저기압이 분포하면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평소에는 날씨가 되게 맑았다면 이럴 때는 비가 평소보다 많이 오면서 이제 그 지역 입장에서 홍수가 난다거나 폭우가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 저기압이 분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로 뭐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증가한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저기압이 위치를 했었는데 이제 저기압이 동쪽으로 치우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상승 기류가 있으면은 이제 기압 배치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 곳은 주변이 고기압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 곳의 주변은 저기압이 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지역이 저기압이었으면 양쪽에 고기압이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저기압이 위치한 곳 주변에 또 저기압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기압 배치가 어디가 특별히 저기압이면은 그 주변은 고기압이 됩니다. 이게 상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저기압이 되면은 여기서 공기가 수렴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럼 공기를 지금 발산해 주는 곳이 있겠죠? 거기가 이제 고기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발산을 하고 있으면 그 옆은 또 수렴이 되는 저기압이 있을 거고, 이렇게 특정 지역이 저기압이 되면 그 주변은 고기압이 되고, 그 반대로 뭐 특정 지역이 고기압이면 그 주변은 저기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압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가 저기압이면 여기서 공기가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주변부에서 고기압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고기압 아니냐, 동태평양 쪽이 고기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저기압의 범위가 되게 이제 넓기 때문에 이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동태평양 전체가 이제 저기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이 동태평양 쪽이 이제 고기압으로 뭐 어느 좁은 지역은 고기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제 동태평양 쪽에 넓은 범위에 저기압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동태평양은 저기압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평소에 비해서 더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저기압이 위치했다가 엘니뇨 발생 시에 고기압이 위치를 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강수량이 줄어들고 뭐 가뭄이 나타난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하강 기류로 고기압이 분포하면서 이제 서태평양에 고기압이 생기면서 강수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 기압 배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 모습, 저기압이 서쪽에 치우쳐 있고 고기압이 동쪽에 치우친 모습.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서쪽에 오히려 평소보다 고기압, 동쪽은 평소보다 저기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엘니뇨 말고 라니냐도 배웠었죠? 그럼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기압 배치가 어떻게, 대기순환이, 워커순환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냐 라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가지고 동쪽에서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고 서쪽으로 따뜻한 물들이 더 잘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은 평소보다도 더 고기압이 되고 서태평양은 평소보다도 더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워커 순환이 강화가 됩니다. 서태평양의 저기압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발달하고, 뭐 동태평양 입장에서도 고기압이 평소보다 더 발달. 그러면서 워커 순환은 평소보다도 강화가 되는 거죠. 평소보다 서쪽이 더 저기압, 동쪽이 더 고기압이 되니까 순환이 훨씬 뚜렷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엘니뇨와 남방진동입니다. 그리고 남방진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워커순환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방진동이란 건 무엇이냐?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동서방향의 기압대 또는 뭐 기압 배치가 진동하면서 변하는 현상이 남방진동입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은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면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돼요. 그리고 아까 엘니뇨가 발생을 했을 때는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이제 저기압이 되고 서태평양은 그와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고기압이 됐었죠. 이렇게 시소를 타면은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이 반대로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게 이렇게 진동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기압 배치가 여기가 저기압이면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 뭐 여기가 고기압이면 여기는 저기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압 배치가 서로 진동을 하면서 이동을 한다. 진동을 하면서 변한다 라는 그 현상을 남방진동이라고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남방진동이라는 것은 열대 태평양 지역의 동서 기압대가 서로 진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남방진동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서태평양 기압이 증가하면 그와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은 기압이 감소를 하게 되고, 서태평양의 기압이 감소하면 동태평양의 기압은 증가를 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 남방진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방진동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특정 날짜에 만약에 이제 2000년대 그리고 2020년, 뭐 1980년 이렇게 20년 간격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뭐 이때가 평상시였고, 이때가 뭐 엘니뇨 시기였고, 가정입니다. 진짜 뭐 이때 엘니뇨 있었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때는 라니냐가 일어났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보면은, 남방 진동 지수라는 건 뭐냐면 동태평양 기압 빼기 서태평양 기압을 뜻해요.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기압이 높죠. 고기압입니다. 왜냐? 이제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일 때 여기는 따뜻한 해수, 여기는 용승으로 인해 차가운 해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죠. 평상시 여기의 기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기압에서 서태평양 기압을 빼면은 평소에는 양의 값이 나와요. 뭐 동태평양 기압이 1000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 뭐 서태평양 기압은 그것보다 낮은 뭐 980 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쨌든 양수의 값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서태평양이 평소보다 고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저기압이 되죠. 그래서 동태평양 기압에서 서태평양 기압을 빼면은 엘니뇨 시기에 음수가 나와요. 엘니뇨 기간에는 음의 값을 갖고, 라니냐 기간에는 동태평양 기압이 평소보다 더 고기압이 되고 서태평양 기압은 평소보다 더 저기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가 나오긴 할 텐데 평상시보다도 좀 더 절대값이 큰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남방진동 지수는 이런 식으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차이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엘니뇨를 연구한 사람들이랑 남방진동을 연구한 사람들이랑 서로 약간 이제 달랐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태평양의 해수의 온도를 연구를 했었고, 어떤 사람은 태평양의 그 대기의 기압 같은 걸 연구를 했었죠. 대기의 순환이라던가. 근데 이게 남방 진동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서태평양의 기압이 평소보다 높아질 때가 있네. 근데 그때는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기압이 낮아지게 되네. 그리고 뭐 언제는 서태평양 기압이 평소보다 더 낮아져서 저기압이 뭐 더 세진다거나, 그때는 동태평양 기압이 훨씬 커지면서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해수의 온도를 연구를 하면서 태평양 지역이 평소에는 동태평양이 차갑고 서태평양이 뜨거운데 어떤 시기에는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서태평양이 평소보다 더 뜨겁네. 또 어떤 시기에는 서태평양이 평소보다는 좀 덜 따뜻하고 좀 차가워지고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네. 그런 걸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그 해수의 온도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들을 밝혀냈고, 기압을, 공기의 움직임 같은 걸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이 남방진동을 이제 그 현상을 관측을 했었던 거죠. 그게 따로따로였는데, 이게 보니까 남방진동이 일어났을 때, 동태평양 기압이 평소보다 내려갔을 때, 좀 저기압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엘니뇨 기간이랑 서로 상충이 딱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뭐라 하지? 상충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고 해야 되나? 엘니뇨 기간에 마침 남방진동도 같이 일어나네. 그리고 동태평양 기압이 평소보다 더 높아질 때, 훨씬 고기압일 때, 그때는 저 해수 온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라니냐 기간이랑 또 일맥상통하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랑 이 남방진동은 따로따로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엘니뇨랑 남방진동을 서로 합치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한국말로 엘니뇨 남방진동이고 영어로는 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랑 라니냐는 해수의 온도, 즉 해양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남방진동은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기압의 이제 변화, 그런 것들인데, 이 두 현상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냈었고, 결국에는 이 연구, 엘니뇨, 라니뇨랑 남방진동을 합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용어가 엘니뇨 남방진동 또는 엔소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저번 시간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배웠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남방진동 이걸 배운 건데, 결국에 걔네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진 것이다.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엘니뇨를 마무리를 할 건데, 엘니뇨의 영향을 좀 얘기를 하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저기압이 분포하는 지역이 평소보다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서태평양 쪽이 저기압이었는데 엘니뇨를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저기압의 위치가 동태평양 쪽으로 좀 쏠리게 돼요. 그래서 동태평양 지역의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 지역에 항수 지역이 형성이 되게 되고, 남아메리카 연안, 여기가 동태평양을 뜻하는 겁니다. 이쪽에 강수량이 평소보다 증가를 하게 되고, 서태평양의 이제 호주랑 동남아시아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 평소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는 지구가 있을 때 여기 아시아, 뭐 호주,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해가지고 여기 위도 30도, 여기가 적도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무역풍이 부는 이 지역들, 여기를 본 거죠. 여기 뭐 가뭄이 된다거나, 이제 라니냐 때 가뭄이 된다거나, 뭐 엘니뇨 때 홍수가 온다거나, 뭐 여기는 라니냐 때 홍수가 온다던가, 아니면 뭐 엘니뇨 때 가뭄이 온다던가. 결국엔 우리가 배운 지역은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 한 30도 요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거예요. 열대 지역을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열대 지역에 살고 있진 않아요.
이게 온대지방 쪽에 살고 있죠. 위도 30도보다 좀 더 위쪽 36도 정도 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러면 이 엘니뇨 라니냐가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니뇨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는 적도 부근에 태평양에 영향을 주는 걸로 배웠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가 고기압이면 그 주변은 저기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압의 주변은 고기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평소에 지구가 있을 때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이었어요. 근데 엘니뇨를 발생하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죠. 그러면 평소에는 여기가 저기압일 때 뭐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저기압이 되고 여기 저기압이 되고 뭐 여긴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뭐 고기압이 될 거고 여기 뭐 저기압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저기압과 고기압의 이 배치로 인해 주변 기압들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바뀌어 버리면 여기가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이게 바뀜으로써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 분명히 자리를 바꾼 건 얘네뿐인데 얘가 바뀜에 의해서 그 주변도 다 기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열대 태평양 주변에서 일어나는 엘니뇨 라니냐 이 현상을 배우고 있지만, 얘는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전 지구적인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죠. 원래 저기압 때문에 비가 잘 내리던 지역에서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이 유치를 하면서 비가 덜 내린다던가 이런 현상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겨울에 엘니뇨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엘니뇨가 뭐 여름에 발생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겨울에 엘니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겨울이 평상시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강수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저도 궁금해서 작년에 막 논문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못 찾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여기가 이제 평소에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잖아요. 여기가 열대 태평양.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가 위치를 해 있고 여기가 서태평양인데 여기가 저기압일 때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평소에 이렇죠. 근데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면 열대 태평양 쪽이 고기압이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기압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따뜻해지는 이유는 고기압이 위치를 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나가죠. 이렇게 저기압 쪽으로. 근데 여기는 열대 태평양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이 평상시보다 엘니뇨 발생 시에 더 따뜻해지지 않느냐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 연구가 더 필요하고, 어쨌든 그냥 이유는 빼고 단순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만 얘기를 하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평상시보다 따뜻해지고 강수량이 증가한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빙어 축제 이런 거,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얼음 깨서 막 낚시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축제를 원래는 매년 열었는데 엘니뇨 발생 시기에는 열지 못한다던가 그런 영향들이 생기게 된다. 어쨌든 엘니뇨, 남방진동, 그리고 걔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